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할 거에 좀 더 급해서 노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 쪽이나 뭐 재테크 쪽으로 해가지고 모으는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애들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또 그게 당연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100세 시대란 말 정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30년 이상 정년 후에 노후 생활이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이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자산관리 전문가에서 이제는 노후 설계를 교육하고 있는 강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창입니다. 우리 대표님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진 않고요. 예.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도 너무 고드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고 네. 있어서 활력이 네. 된다. 네. 네. 아마 오늘 전해주실 약간 키 예. 포인트가 아닐까 네. 싶은데 네. 대표님 요즘에 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금년으로 52년째 예.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주 우연히도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주니어 시절에 또 근무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고령 사회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늦게까지 그 준비를 좀 한 거가 큰 도움이 돼서 그래서 그런 면으로 즐겁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 직장 생활 하셨던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보고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1975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죠.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작년 연말에 20%가 됐잖아요. 그쵸. 초고령 사회. 전체 우리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요. 늙기 시작한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20%가 되면 화끈하게 늙었다고 해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일본은 35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4배, 5배의 속도로. 근데 우리나라는요. 얼마 걸렸습니까? 거기 간 게 24년이 간 거예요. 일본보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화끈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50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또 한 자리 해던 사람들도 약간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그때 깨달은 거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네. 저희 세대도 네. 다들 노후라고 하면 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노후에는 골프 치고 네. 여행 다니고 네. 이런 거 떠올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그러니까 돈, 건강, 외로움인데요.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입이 되는 일이든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젊은 시절에 미리 깨닫고 준비만 하면은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불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요. 또 네.
노후 파산율이 그렇게 높대요. 실제로 체감하세요? 근데 이제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거거든요. 그 왜 그러면 노후 파산하느냐? 연금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노후 파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좀 하여튼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노후 파산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노후에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가 뭐냐면은 준비 없이 그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은퇴 창업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아, 예.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 사기. 금융 사기꾼이 요즘 득실득실하거든요. 맞아요.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이 들어서 건강. 중대 질병 걸려 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한다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과소비 그러는데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예. 재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예. 그러니까 돈은 가장 많이 썼는데 문제는 작년 6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 2030 애들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저는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요.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친구들을 그냥 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쉬어스 인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쉬는 인구가 68만 명이고 성인 전체로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애들한테 퍼부었는데도 캥거루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애들의 노후, 내 노후는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예.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몸 크면 이제 나가잖아요, 네. 주머니에서. 근데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도 비슷한데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래요. 패러사이트가 이게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예. 기생충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기생충적 독신이라고 그런대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다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대사 떠오르네요. 그만둬.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노후에 파산하는 리스크가 황혼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36%예요.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예.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옛날에는 황혼연이 대개 돈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외도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도 우리나라도 퇴직한 집안의 부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싸우니까. 퇴직한 분들의 수기를 제가 공모하는데 심사위원 한 일이 있는데 고급 공무원 한 분이요. 퇴직했지.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자. 예. 놀았대요. 오래 못 가요.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몸이 근질. 예, 아침에 일어나면 만화님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시를 취직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원서를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왔는데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예.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하루에 5시간에 6시간 노인분들 돌봐주는 일을 하는데요.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회사가 내준대요. 예.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요 특히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예. 퇴직하고 놀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예. 미리 좀 명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네. 관련된 조사를 좀 찾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도 아니고요. 네. 시작조차도 못했다. 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실제로 좀 체감하시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거든요. 50대. 퇴직 직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평균 얼마인가 봤더니 6억 1,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대에 예, 6억. 6억.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좀 요즘 문제잖아요. 그게 1억 300쯤 돼요. 빼면 5억 1,100만 원이 자기 자본, 순자산이거든요. 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그 5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300만 원이에요. 한 80%가 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네요. 빼면은 8,4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죠.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재산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에 다 묶여 있는 게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는 75%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금융자산이 25%. 근데요, 미국은 부동산이 비율이 32%, 일본은 37%. 우리가 반대예요. 거기서 완전 차이가 예.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나이 들어서 그 부동산 그거밖에 없는데 이번 달에는 화장실 팔아 쓰고 다음 달에는 건너방 팔아 쓰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네.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란 말이죠. 오. 예.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도 못 하고 상상을 계실 못 거예요. 하는데요. 예. 그 일본이 그런 경험을 앞서 했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제 일본 시절에 알던 친구가 있는데 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예.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이거든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오. 지금 거기 많이 살고 올랐네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작년 연말에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3천만 원이요? 예,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부동산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인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래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평균 일본 땅값에 우리 땅값이 3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1980년대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 예. 그때 일본이 버블로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0년대는 15분의 1이었는데 우리 땅값이 이게 4분의 3이다. 그 말은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네요. 예. 혹시라도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혹시 나타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50대가 된 분들이 빨리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그러면은 말씀을 뭐 해주신 김에 예.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예.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한 곳에 집중돼서 만들거든요.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50대 50은 되도록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통계로 나오는 자료들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노후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니 네. 이런 통계들 나오는 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또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실 테니까 네. 집을 제외하고 네. 한 달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 월 보통 우리나라 2인 가족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 원짜리가 있으면요. 그거를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70세부터 12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뭔가 일을 해서 번다든지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그러니까 노후가 꼭 불행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좀 우리가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예. 사고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 120만 원을 예. 그렇게 받는다고 치고 예. 모자란 거를 예. 보통은 예. 자녀들한테 받습니다. 예. 내가 어렸을 때 투자를 했으니 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좀 먹여 살려라 하면서 자녀한테 그 부담을 좀 주다 보니까 자녀 세대는 또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노후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데서는 연금이에요. 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60, 70%, 8, 90%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29%밖에 안 돼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뭘로 먹고 사냐고 보니까 1980년도에 조사했더니 자식이 도와준다는 게 말씀대로 72%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화끈하게 줄여서 지금 12%밖에 안 돼요. 아 이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2%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 0.7%, 일본 1.9%, 독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건 뭐냐? 젊은 시절에 열심히 자기가 연금 가입해서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모자라는 거는 뭔가 일을 해서 보충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란 말입니까? 맞아요. 예, 청년 실업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또 직업이 지금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런 지금 마당에 젊은 사람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요.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체면을 내려놓고 약간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 예. 근데 이제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그런 일은 쉽지 않죠. 맞아요. 예. 생각보다 오래 사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 후반 인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뭐 지금까지 저희가 나오는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들은 대화만 듣더라도 조금씩 사고를 변경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지금 당장 뭐 집 사고 결혼하고 이러기도 바쁜데 그 집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갚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거 다 하면은 노후는 생각은 하는데 실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20대,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니 그 무슨 20, 30대 노후 준비를 시작합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잖아요. 근데 그 연금 준비는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30년, 40년 오래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 연금, 국민연금이 1층이고 퇴직연금이 2층이고 개인연금이 3층이거든요. 3층 연금 가입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무슨 엄청난 게 아니고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10만 원이든지 20만 원이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오랜 기간 가입하는 게 중요해요. 금액보다도. 연금은 그 퇴직연금은 이제 앞으로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을 종업원 근로자들이 직접 하는 시대가 이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부한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0세 시대 때문에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 그게 20, 30대 해야 될 노후 준비예요. 우리 그 MC님처럼 젊은 시절에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퇴직 후에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 현재 일도 잘하게 되고 준비도 되고. 직장인들은요. 일이 얼마나 엄청난 금융자산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쭉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데 예. 일단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빚을 안고 시작했어요. 예. 학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예. 그거를 다 갚을 쯤 되니까 예. 또 이제 결혼할 때 돈 많이 든다고 결혼 준비해야 예. 된대요. 네.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옷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예. 이것저것 하려 그러면 네. 그 말씀대로 하려 그러면은 얼마를 벌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저성장 저는 결핍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예. 어렵잖아요. 그걸 한탄할 게 아니라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절약이에요. 절약해야 된다. 예.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샌다는 표정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재테크 강좌라고 그래서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 거 알고 왔는데 절약하라고? 내가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다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제가 주변에 이제 예.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좀 예. 질문을 해봤더니 예. 다들 이 투자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소액으로라도 좀 어디에 좀 좋은 데다가 넣어놓고 투자하고 해서 노후에 좀 그걸 활용해서 예. 편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냐면 돈만 있으면은 노후가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아,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3년 전인가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한대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거의 2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꿈에도 나타나요. 낮에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도태돼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렇죠. 예.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 그 뭐 주식 투자하고 예. 저녁에는 또 미국 주식 투자하고 예, 예. 또 남는 시간에는 코인 투자하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금년에 78세인데 정말로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기 어렵지만은 성공을 했더라도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예. 또 두 번째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40대 50대 돼서 친구들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일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은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노후 준비 딱 한 가지 포인트를 강조해 주신다면요. 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그 소신을 갖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 돈도 벌면서 네, 내가 네. 몸을 좀 움직이면서 네. 건강 관리도 하고 네. 또 사람들도 만나면서 최소한의 이런 커뮤니티를 네. 형성하는 게 네. 일석삼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젊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잘 와 닿지 않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을 때 간접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으로 봐도. 네. 그러면 클래손을 보신 분들이 땡 잡았다. 그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일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강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또 어려워지면은 뭘 좀 글을 쓰는 일을 한다든지 뭐 뭔가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목표가 평생 현역이니까. 예. 네. 혹시 아우 나 지겹도록 평생 동안 일만 했는데 네. 일도 하라고 느끼는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런데요, 뭔 일을 하면서 가서 놀아야지 그게 즐겁지요. 인생에서 제일 괴로운 게 권태랍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너무 일에 쫓기고 돈 때문에 쫓겨서 그냥 편히 쉬는 게 그게있지만은 조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일도 없이 살아보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예. 그걸 힘들어해요. 그게 일이라는 게 무슨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네.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 제 선배 한 분 중에 고위층까지 올라간 분인데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나는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강창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 가슴속에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평생 현역으로서 저희 곁에서 오랫동안 좋은 내용 꼭 좀 전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클래스온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자식한테 집안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잖아요. 자식들이 좀 반대하면 어떡하죠? 그때 받아봤자 자식이 그 나이가 70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 차라리 저희들한테 생활비 이런 손 벌리지 마시고 쓰세요. 다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물려받으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는데 언제 물려받아요 이거. 70대에 받아봐야 네. 의미가 없다. 그렇죠. 자기가 70대 받아봐요.